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서울회생법원에 올라온 한 개인 파산 사건의 관제인 보고서입니다. 네. 물론 채무자분 성함이나 사건 번호, 또 관련 가족 회사 이름 같은 건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이 보고서 내용만 가지고 한 분이 어떻게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또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보고서에 나오는 채무자분의 기본적인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38살 남성분이시고 현재 직업은 없으시고요. 서류상으로는 대학교 재학 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재학 중이요, 그 나이에?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79 되신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개인 파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자기 재산으로 빚을 다 못 갚는 상태,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보고서는 이제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이분의 재정 상태나 파산 경위를 아주 자세하게 조사한 공식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의 그 직업 이력을 보니까 예전에는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가족회사에서 일을 하셨어요. 회사 이름은 비공개 처리했고요. 2016년까지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그 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회사도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럼 그때부터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후에는 편의점 같은 데서 잠깐 일하시다가 소위 리셀 사업에 뛰어드셨다고 해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바로 이 리셀 사업 실패를 파산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떤 품목들을 다루셨나요? 보니까 나이키 같은 스포츠 브랜드 신발부터 시작해서 루이비통 같은 고가 영품까지 꽤 다양하게 하셨더라고요. 사서 대파는 거죠. 아, 정말 광범위하게 하셨네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풀리면서 빚이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요. 거기에 이제 실직 상태가 길어지고 생활비 부담도 커지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총 채무액이 한 1억 2,264만 원 정도까지 불어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와, 1억 2천만 원이 넘는 빚이네요. 대부분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 대출이고 보니까 사용처는 주로 생활비나 기존 빚 돌려막기였다고 하고요. 네, 그렇죠. 리셀이라는 게 사실 잘 되면 돈을 크게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재고 부담이나 시장 변동성 같은 위험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유행도 금방 바뀌고요. 네, 그리고 초기 자본 마련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빚이 주로 저축은행에 있다는 건 아마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때문에 좀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구조면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쉽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위험성이 내재된 자금 구조였던 거죠. 그럼 현재 재산 상태는 어떤가요? 보고서에는 본인 명의 재산은 아예 없고 최근 5년 동안 처분한 재산도 없다고 나오네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도 어머님 명의의 임대주택이고요.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거기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네요. 혹시라도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게 있는지, 그걸 환가라고 하거든요.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네. 이 보고서에서는 관제인이 환가할 재산 없음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어요. 빚은 1억이 넘는데 이걸 갚을 재원은 전혀 없다.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죠. 그럼 이제 관제인이 법원에 최종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관제인이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조사하거나 처리할 재산이 없으니까 파산 절차를 폐지해달라, 종결하자는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남은 빚, 그 변제 의무를 없애주는 면책을 허가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 면책이요? 그러면 그 1억 2천만 원 넘는 빚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가요? 네, 법원이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내리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리셀 사업 실패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면책이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냈다거나 이런 식으로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없어야 해요. 아, 그런 사유가 없으면?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관제인이 그런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록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긴 했지만 법에서 정한 부정행위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 즉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게 파산법의 취지에 맞다고 본 거죠. 실패의 원인이 뭐든 가네요. 네, 사기 같은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파산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정리를 좀 해보면 이 38세 남성분이 리셀 사업 실패 등으로 1억 원 넘는 빚을 졌지만 갚을 능력은 없고 또 재산을 숨기거나 하는 문제도 없어서 파산관제인이 법원에 면책을 호가해달라고 건의한 사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보고서는 딱 거기까지의 사실을 담고 있죠. 한 개인의 어떤 재정적인 좌절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실 좀 생각해 볼 거리들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리셀 사업은 위험하구나 뭐 이런 교훈을 넘어서요. 이 사례는 좀 불안정한 소득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출과 또 유행하는 사업 아이템이 만났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실패했을 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라든지 혹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이런 법적 절차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창문 역할도 하고요. 맞아요. 보고서에는 객관적인 사실들만 담겨 있지만 그 이면에 이 상황을 만든 더 넓은 사회경제적인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이분이 겪었을 개인적인 고민 같은 것들은 또 무엇이었을까 상상해 보게 되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청년층이 겪는 경제적인 압박감, 또 이런 소위 기기코노미 같은 불안정한 노동 형태의 확산, 아니면 정말 유행하는 사업 아이템 이면에 감춰진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본 이 보고서가 그런 질문들을 각자 던져보고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